1955년 색깔로 나뉜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엄격한 사회적 규범과 보이지 않는 계급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어디서나 신분과 배경이 개인의 삶을 규정했고, 특히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눈총을 넘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전쟁의 상흔이 차에 가시지 않은 남쪽 항구도시 부산은 이러한 언스포큰 규칙들이 더욱 잔인하게 적용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북쪽은 덜 노골적일지언정 결코 안식처는 아니었다. 이강수는 이 모든 교훈을 아주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새기며 자랐다. 가난한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그들을 짓누르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무게 아래 허덕이는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자신의 집보다 부잣집 마룻바닥을 문지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친 여인이었다. 강수는 걸음마를 뗄 때부터 삼촌들 옆에서 자동차를 고치며 노동의 무게 아래 엔진이 어떻게 숨쉬고 신음하는지를 배웠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공이 되었다. 흑인 남성이 백인 사장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정직한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다. 강수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피부는 잘 닦인 마호가니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다. 그에게는 백인 남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백인 여자들을 매료시키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가 살던 세상에서는 위험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강수는 그런 위험을 즐길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백인 여성에게 너무 오래 시선을 두었던 흑인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박서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박서진은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저명한 부산 유지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비단 드레스와 값비싼 구두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하루는 예절 수업과 사교 행사로 짜여 있었고, 그것들은 그녀를 완벽한 남부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만철 회장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부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에서 나왔다. 그는 혈통, 순수성,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우월성을 믿었다. 하지만 서진은 아버지의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는 기대감의 무게 아래 질식하며 자랐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얌전해야 했다. 대신 그녀는 호기심 많고 배포코야며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완벽한 삶 너머의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녀가 강수를 만났던 밤, 그녀는 18살이었다. 여름 열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그녀는 너무 대담하고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들었던 드레스를 몰래 입고 집을 나섰다. 공기는 위스키와 담배 연기 냄새로 가득했고, 그녀는 반항의 음악이 연주되는 어둑한 지하실로 들어섰다. 재즈, 부드럽고 짜릿한 음표들이 분리의 경계선을 따라 반항의 속삭임처럼 휘감아 돌았다. 그 파티는 색깔의 경계가 흐려지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젊은이들, 흑인, 백인,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이들이 비밀리에 모여 술과 웃음, 그리고 낮에는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시선들을 나누었다. 바로 그곳에서 강수는 처음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경고받았던 백인 여성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를 향해 다가오는 방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금발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파란 눈은 위험한 무언가, 호기심, 흥분, 반항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녀가 미소 지었고, 갑자기 강수는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들 사이의 공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말들이 그들 사이의 공간으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그가 온 세계, 그가 말하는 방식,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방식에 경계하면서도 흥미를 느꼈다. 그것은 중독적이었고 어리석었으며 필연적이었다. 밤이 끝났을 때 그녀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함께 본 것은 우연이었다. 강수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서진이 차고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창백한 피부가 가로등 불빛에 비춰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서둘러 보내기도 전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연석에 멈춰 섰다. 박만철 회장이 내렸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강수는 박 회장의 눈에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 방식, 백인 남성만이 표현할 특권을 가진 그런 종류의 분노로 몸이 긴장하는 방식을 보았다. 서진이 말을 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여름 공기를 얼릴 만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침묵시켰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끌고 가버렸다. 강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가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고 문 아래로 밀어 넣어진 쪽지를 발견했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위협이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강수는 박만철 같은 백인 남자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진을 위해 기꺼이 감수할 위험이 두려웠다. 다음 몇 주는 지옥 같았다. 서진은 집을 나서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받았으며 모든 전화통화는 도청되었다. 아버지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더럽혀질 것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기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읽을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서진은 싸우려 했고 논쟁하고 비명을 지르고 애원했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법이었고 감히 아버지가 소유한 세상을 거역하려는 딸의 편을 들어줄 법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법을 찾았다. 배달 소년 주머니에 몰래 넣은 편지, 색깔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한때 알았던 하녀의 귀에 속삭인 말, 세상이 잠든 깊은 밤의 만남. 그녀는 다시 강수를 찾았고 이번에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결코 그들을 함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선택을 했고 그를 선택했다고.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었고 위험한 결정이었다. 흑인 남자와 도망치는 백인 여성은 단순히 스캔들이 아니라 범죄였다. 자비도 이해도 용서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법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밤중에 등 뒤의 옷가지와 가슴 속의 불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달렸다. 아버지 권력의 사슬로부터, 그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세상의 무게로부터, 그들은 보장도 약속도 안전도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렸다. 오직 함께라면 자신들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가지고 그들은 진짜 위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수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서진의 손을 잡은 그의 손길은 단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사회적 규범보다 강하다는 증거였다. 부산의 밤거리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삼켰고 새벽의 첫 기차는 그들을 미지의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 컸다.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부산의 밤 공기는 그들의 결정만큼이나 무겁고 축축했다.
박서진의 손은 그녀가 몰래 챙겨 나온 작은 여행 가방을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동전, 그리고 왜 가져왔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터무니없이 적은 짐이었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 그녀의 집,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지위.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었다. 이강수는 부둣가 버려진 기차역 그림자 아래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여행 가방도 사진 한 장도 없었다. 그의 전 생에는 언제나 짊어지고 다닐 만큼 가벼웠으니까. 서진의 모습을 보자.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었지만 자신을 억눌렀다. 부드러움을 위한 시간도, 망설임을 위한 시간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사라질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있을 뿐이었다. 북쪽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들이 알아본 바로는 경상도를 벗어나 이름 모를 공업도시로 향하는 열차였다. 그곳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지였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등 뒤를 흘끗 보았다. 아버지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방금 버리고 온 삶으로 끌고 돌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다. 그럼에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강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흔들림 없는 손이었다. 확실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진은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화물칸의 곡물 자루와 나무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열차에 올라탔다. 아무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 생애 처음으로 박서진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 자유는 숨막히는 불안감을 동반했다.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동했고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느라 몸은 뻣뻣하게 굳었다. 기차 바퀴 소리가 서진의 뼛속까지 울렸고 각각의 덜컹거림은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그는 긴장했고 다가오는 발소리, 문이 미끄러지며 열리고 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을까 봐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틀째 밤,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울산, 서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산의 우아한 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도시였다. 공기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고 거리는 검댕으로 뒤덮인 건물들로 늘어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지쳐 보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그저 또 다른 한 쌍의 남녀일 뿐이었다.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 옆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수용이 아니었다.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무관심은 충분했다. 그들은 벽이 얇고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비좁은 하숙집에서 머물 곳을 찾았다. 그들의 방은 그들이 함께 쓰는 좁은 침대 하나를 놓기에도 빠듯했지만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강수는 근처 제철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12시간씩 견딜 수 없는 열기 속에서 일해야 했다. 서진은 재봉사 일을 구했다. 한때 섬세했던 그녀의 손가락은 장시간 바느질로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다. 힘들고 고되고 그녀가 알던 삶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이 삶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은 마을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하객도 꽃도 음악도 없었다. 오직 그들 2사람과 그들을 보며 중얼거리듯 서약을 읊조리는 목사뿐이었다. 반지도 축하 행사도 없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속삭이는 조용한 약속의 교환만이 있었다. 예식이 끝났을 때
서진은 교회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 내려앉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특권층의 딸 박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이 결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흑인 남자의 아내 박서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결혼 첫 해는 시험의 연속이었다. 울산은 남부보다 안전했지만 그렇다고 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강수의 직장 동료들은 백인 아내와 함께 나타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다. 마을 여자들은 서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길을 잃었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용납되었지만 결코 환영받지는 못했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어떤 날 밤에는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서진은 옷이 1000조각보다 실밥이 더 많아질 때까지 옷을 꿰매는 법을 배웠다. 강수는 시장에서 떨이 물건을 흥정하고 몸이 부서져라 잔업을 하며 모든 돈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들은 견뎌냈다. 사랑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 그러나 사랑이 두려움을 지우지는 못했다. 서진의 아버지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편지들이 하숙집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각각의 편지는 이전 편지보다 더 차가웠다. 첫 번째는 요구였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두 번째는 경고였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구나. 세 번째는 위협이었다. 너는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서진은 그 모든 편지를 태워버렸지만 두려움은 재처럼 남아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패배를 인정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언젠가 그는 그녀를 찾아낼 것이고 그때 무슨 짓을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 두려움이 그녀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시장을 걸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자신을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을 볼 때, 밤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 그 두려움은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였다. 그래서 강수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몇 푼의 동전, 그 다음엔 드레스단에 숨긴 몇 장의 지폐.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지 예방책일 뿐이라고,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습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수를 선택했지만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언젠가 그를 뒤로하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고 공업도시에서의 삶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결코 쉽지도 진정으로 편안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강수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고 매일 밤 아픈 근육과 검댕으로 얼룩진 손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옷을 꿰맸고 한때 섬세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삶을 건설했다. 연약한 평화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며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위태로웠고 과거는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며들어와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의 기차는 그들을 낯선 도시로 데려왔지만 그들이 도망쳐온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서진이 강수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첫 아이, 그녀가 버려야만 했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 비밀은 그들의 위태로운 행복 위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 나올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울산의 삭막한 공업단지 한쪽 구석, 낡은 연립주택들 사이로 시간은 더디게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다. 이강수와 박서진이 부산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가난의 그림자는 좀처럼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단칸방에는 이제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첫째 아들 보성은 아버지를 닮아구와 묵하고 눈빛이 깊었고
2살 터울의 딸 은하는 어머니 서진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닮아 호기심 많고 당찬 아이였다. 강수는 제철소의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를 잊곤 했다. 서진은 낡은 재봉틀 앞에서 밤늦도록 옷가지를 수선하거나 부업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그녀의 섬세했던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소박한 행복이 있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인근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작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강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시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서진은 그런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검고 무거운 비밀 하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수를 만나기 훨씬 이전 그녀가 17살 되던 해에 겪었던 끔찍한 기억, 바로 그녀의 첫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부산의 명망 높은 박만철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엄격한 아버지의 통제와 숨막히는 가문의 규율 속에서 그녀는 늘 새장 속에 갇힌 새와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 몰래 참석했던 대학생들과의 문학 동아리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고학생이었지만 맑은 눈빛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고 풋풋한 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만철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불같이 노했고 그 청년을 반쯤 죽도록 폭행한 후 다시는 서진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박만철 회장은 냉정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을 경멸했고 그녀를 집안 별채에 가두다시피 한 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는 서진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아무도 모르게 입양을 보내버렸다. 서진은 단 한 번, 아주 잠깐 동안만 자신의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따뜻한 청아, 희미한 전내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던 작은 손가락의 감촉. 그 기억은 평생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그 후 서진은 마치 유령처럼 살아갔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그 금지된 재즈에서 이강수를 만났던 것이다. 강수의 깊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도망쳤던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절박한 도피였을까?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강수와 두 아이, 보성이와 은하가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첫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종종 밤에 홀로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렸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강수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혹은 자신을 경멸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온한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아픔과 죄책감을 홀로 감당하며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다. 강수는 아내 서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애써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침묵을 존중했고 언젠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월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함께 위태로운 행복을 안고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강수의 정비소 일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박만철 회장으로부터 오던 협박 편지도 어느 순간부터 끊겼고 그들은 마치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휴화산처럼 언젠가 다시 폭발할지도 모르는 뜨거운 용암을 품은 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은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울산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칠었고 제철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그들의 삶처럼 고단한 도시의 하늘을 뒤덮곤 했다. 이강수와 박서진의 두 아이, 10살이 된 아들 보성과 8살 딸 은하는 이제 제법 그들만의 세계를 가진 아이들로 자라 있었다. 보성은 아버지를 닮아 과묵했지만 속정이 깊었고 은하는 어머니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닮아 호기심 많고 당찼으며 때로는 작은 폭풍처럼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도 했다. 강수는 여전히 제철소에서 땀 흘려 일했고 퇴근 후에는 강한이 들어오는 자동차 수리 부업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과 책임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진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한편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려 이웃들의 옷가지를 수선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다. 그녀의 섬세했던 손길은 이제 바늘에 찔린 상처와 굳은 살로 투박해졌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소박한 행복이 있었다. 저녁이면 내 식구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강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삶의 지혜를 가르쳤고 서진은 그런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지 몰라도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 더 진실되고 가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이면에는 서진만이 아는 깊고 어두운 그늘이 존재했다. 첫 아이, 그녀가 17살에 낳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며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특히 아들 보성이가 커갈수록 그녀는 보성이의 얼굴 위로 그 아이의 모습을 겹쳐보곤 했다. 내 첫 아들도 지금쯤이면 저렇게 늠름한 소년으로 자랐을 텐데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어쩌면 나라는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함께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몇 년 전부터 박만철 회장으로부터 오던 협박 편지는 완전히 끊겼다. 처음에는 그것이 안도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잊었을 리 없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의 첫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강수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종종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밤에 홀로 뒤척이며 눈물 짓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아니에요. 여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침묵을 존중했고 언젠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어렴풋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비밀이 어쩌면 자신들의 행복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내 식구는 모처럼 집 근처 작은 유원지로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놀았고 강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아왔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고. 강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진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아주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강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낯선 거리감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아픔이 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보성이의 이마를 쓸어주고 은하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첫 아이를 낳았던 날, 아이를 떠나보내기 직전, 아주 잠깐 동안 아이의 작은 발목에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은방울을 채워주었던 기억이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은방울. 그것은 어쩌면 미신과도 같은 모성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혹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또 다른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처절한 기억의 장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반지꼬리함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은방울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홀로 간직해온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의 증표였다. 그녀는 은방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가야, 내 아가야, 엄마가 너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그녀의 흐느낌 소리는 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고독한 영혼만이 그 깊은 슬픔과 그리움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상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고 침묵 속에 깊어가는 그늘은 그녀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수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내를 향한 깊은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행복은 이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이강수와 박서진의 아이들, 보성과 은하는 이제 제법 청소년의 티를 벗고 어엿한 청년과 숙녀로 자라나 있었다. 보성은 아버지를 따라 과묵하지만 강직한 청년으로, 은하는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활달한 아가씨로 성장했다. 그들의 울산에서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고단했지만 내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밥상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수는 이제 제철소의 숙련된 기술자가 되었고
서진은 틈틈이 하던 재봉일 외에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있었다. 박만철 회장으로부터 오던 편지도 아주 오래전에 끊겼고, 그들은 마치 과거의 모든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항구에 정박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서진의 건강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빠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피로감이나 가슴 통증 정도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족들에게조차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이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오는 날들이 잦아졌다. 강수는 아내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창백해져가는 그녀의 얼굴, 가늘어진 손목, 그리고 애써 감추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 그는 서진을 설득하여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확장성 심근병증. 이미 병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그저 시간을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강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내를 간호하는 데만 매달렸다. 그는 제철소 일을 그만두고 밤낮 없이 서진의 곁을 지켰다. 아이들 역시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돌보았다. 그들의 작은 집은 이제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서진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했던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강수가 받게 될 상처와 배신감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시간, 그녀는 힘겹게 강수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예요. 강수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주 어렵게 자신의 첫 번째 비밀을 털어놓았다. 17살 철없던 시절의 짧은 사랑과 예기치 않은 임신, 그리고 아버지 박만철 회장의 강압에 의해 강제로 빼앗겨야 했던 첫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단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의 처절한 아픔과 평생 동안 그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했다. 그녀가 간직해왔던 작은 은방울 이야기도 함께 강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내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더 힘겹게 두 번째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처음 부산을 떠나 함께 도망쳤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수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폭압적인 통제와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한 도피의 심정 또한 매우 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수를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고 어쩌면 그를 이용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흐느끼며 고백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요. 강수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가슴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사랑의 신화가 아내의 마지막 고백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도 같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세요. 여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나의 전부였어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부디 나의 이 마지막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온 존재를 뒤흔들었다. 서진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가 절규했지만 서진의 숨결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그녀는 아주 희미한 미소와 함께 마지막으로 강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미안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고 그녀의 눈은 영원한 안식 속으로 감겼다. 강수는 한참 동안 아내의 싸늘한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갈랐고 그 울음소리 속에는 한 남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슬픔과 고통,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사랑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환상이었을까? 그는 이제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박서진,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깊고도 평화로운 잠속으로 떠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비밀의 무게는 이제 남겨진 이강수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옮겨져 그의 남은 삶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부서졌고 그의 영혼은 길을 잃었다. 아내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그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린 듯했다. 박서진이 세상을 떠난 후 이강수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울산의 작은 집은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채 텅 비어버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슬픔에 잠겨 희미해져 갔다. 강수는 매일 밤 아내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듯한 침대 옆자리를 쓸쓸히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첫 아이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시작이 순수한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그의 지난 수십 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지만 강수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내 박서진이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이들 보성이와 은하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힘겨워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깊은 고뇌를 어렴풋이 느끼며 불안해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렀다. 강수는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떠나간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는 서진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녀가 아꼈던 작은 장신구들. 그 모든 것들에는 그녀의 손때와 함께 그들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강수는 물건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던 중 그는 서진의 낡은 반지꼬리함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언젠가부터 몰래 모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아주 작은 은방울 하나, 그리고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해진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은방울. 서진이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이야기했던 첫 아이에게 채워주었다던 바로 그 은방울이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고 수신인은 박서진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없었다. 편지를 펼치자 서툴지만 정갈한 필체의 글씨들이 그의 눈앞으로 펼쳐졌다. 박서진 여사님께, 이 편지가 여사님께 무사히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사님께서 아주 오래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보내셔야 했던 아드님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드님은 지금 28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 자신의 친어머니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어머니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사님께서도 아드님을 만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이 모자 무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편지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지만 강인해 보이는 눈빛에 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 윤곽과 깊은 눈매는 놀랍도록 젊은 시절의 서진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강수 자신과도 닮아 있었다. 강수는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내가 평생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깊은 비밀이자 그녀가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숙제는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진은 왜 이 편지에 대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이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영원히 묻어두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젊은 청년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만약 알린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그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서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미안해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차마 직접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을 이제 자신이 대신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첫 아들에게 어머니는 결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울산의 밤하늘은 여전히 매캐한 연기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몇 개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편지를 외면할 수 없다고. 그는 서진의 첫 아들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자 그녀가 남긴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의 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수도,
혹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박서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 이강수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 그의 슬픔 속에서 그렇게 새로운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남겨진 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들의 금지된 사랑이 남긴 또 다른 숙명이자 미래를 향한 미지의 초대장이었다. 박서진이 남긴 낡은 편지 한 통은 이강수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내의 첫 아들, 그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어딘가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 강수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라도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자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하며 그 만남이 또 다른 상처와 불행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내 서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얼마나 큰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가 차마 직접 전하지 못했던 모정을 대신 전해주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다 큰 아들 보성과 딸 은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이내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기로 했다. 그들 역시 어머니의 숨겨진 아픔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수는 편지에 적힌 희미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아들을 찾아 나서는 힘겨운 여정을 시작했다. 편지에는 한마음 보육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주 오래전 주소 하나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는 먼저 부산으로 향했다. 서진의 친정, 즉 박만철 회장의 집을 찾아가 혹시라도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거대한 저택은 낯선 사람에게 팔려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강수는 수소문 끝에 오래전 박만철 회장 댁에서 일했던 늙은 하녀 한 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강수를 경계했지만 서진의 이름을 듣자 눈시울을 붉히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서진이 어린 나이에 낳았던 아기가 어떻게 강제로 입양 보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한마음 보육원이 당시 박 회장이 아이를 맡겼던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 이후에 행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강수는 다시 한마음 보육원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보육원은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고 이전했으며 관련 기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입양기관과 관련 단체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절망적인 답변뿐이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강수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그 자신과의 싸움이자 먼저 떠나간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한 입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서류들 속에서 박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입양아동의 기록 일부를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김민석, 입양 후에는 이현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였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현우라는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들었다. 드디어 아내의 첫 아들을 찾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섰다. 과연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강수는 마침내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아는지, 그리고 그녀에 대해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아주 낮은, 그러나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진, 그 이름은 제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맨 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강수는 초조하게 현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젊은 청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강수 앞에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제 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강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서진을 닮아 있었다. 강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남편이었어. 그리고 당신에게는 보성이라는 형과 은하라는 여동생이 있어.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수를 바라보았다. 강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서진의 아픈 과거와 그녀가 평생 동안 간직해야 했던 비밀,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을 감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서진이 남긴 작은 은방울을 현우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남긴 유일한 것이오. 그녀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고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했소. 부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오. 현우는 은방울을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수는 현우에게 서진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현우는 강수에게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얼마 후 강수는 현우를 데리고 울산의 집으로 돌아왔다. 보성이와 은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현우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세 남매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던 가족처럼 금세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강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아내의 비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자신 또한 깊은 슬픔 속에서 한 가닥 위안과 평화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 강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울산의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새 아이와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아이들에게 아내 박서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아름답고 용감한 여인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수는 아이들과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다. 그는 아내의 묘비 앞에 작은 은방울 한 쌍을 놓아두었다. 하나는 서진이 평생 간직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우가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다. 두 개의 은방울은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며 마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모자, 무지여의 애틋한 사랑을 속삭이는 듯했다. 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아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남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잔잔한 기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통해 모든 비밀과 상처를 치유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은 그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햇살 아래 고요히 펼쳐지고 있었다.